상승이냐 하락이냐 신호를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세량이 늘고 거래량이 늘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게 기본이고요. 경매 지표까지 보는 분도 계세요. 4가지. 그 정도가 동시에 긍정적 신호로 가면 시장이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는다라는 개념이 어느 기준이냐 이거죠. 평균이 6,100이었는데 서울에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서울에 6,100건인데 지금 거래량이 늘었다는 조건이 됐잖아요. 근데 3,00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평균 거래량은 회복되고 추세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세모표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 완벽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고 또 미분양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소했거든요. 75,000에서 한 71,000대로 내렸잖아요. 3, 4천 개가 팔렸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감소된 건 어떤 상황이냐면 몇몇 건설사들이 이제 자금 압박을 못 이겨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고시주택기금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더 험한 일을 안 당하고 갈 수가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전환한대요. 또 이걸 기사를 또 이제 기자분들이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줄었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거래량은 늘었고 미분양도 감소하고 전세가 근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말씀드린 2가지도 정상적인 플러스 신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퀘스천이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 3가지 보시고 경매 지표가 서울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낙찰가율이 한 120%대였습니다. 119% 한 6개월 동안 좋을 때 지금 70%대까지 내려갔다가 80%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낙찰률은 70% 80%가 좋을 때였는데요. 지금 낙찰률이 14% 내려갔다가 20% 30% 겨우 회복했어요. 그러면 100개 물건이 나오면은 20개만 소화가 되고 80개가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부터 이게 누적됐거든요. 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만 이게 좋아도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2% 올린다 그럴게요. 그럼 집값이 딱 정해져 있을 때 2% 올린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집값이 사실은 20% 오른 효과가 있는 거죠.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국내에서는 이 조건만 보지만 경제도 좀 공부하셔서 공부 다 안 하시더라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걸 알려면 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잡히는 것 같으면 얘랑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상상했구나에 기반을 다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 힘을 못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 확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하반기 아파트 경우에 쏟아진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매 낙찰률이 14% 정도라고 하면 이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좀 냉정한 이걸 말씀드리면 일부 자산가들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부실채권. 이게 경매라는 거는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자들에 대한 채권을 정리할 때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 그룹에 넣고요. 그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풀링이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집 한 뭐 몇백 개, 월급 신용채권 몇천 개가 합해서 막 몇백억씩 통째로 이렇게 부실채권을 넘겨요. 그럼 그분들이 받아서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붙이거나 매각을 하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유암코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돈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을 거예요. 있고 또 MPL 아시는 분들이 돈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MPL 학원들이 2011년도 이후에 다시 지금 약간 붐을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좀 안 좋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부실채권들이 나온 말씀하신 대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올 걸 대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안 들어오고. 그 얘기 뭐냐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판단했겠죠? 그분들이 바닥이라고 판단했으면 지금 시장의 경매도 소화되고 일반 물량도 소화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 2009년 때처럼 7, 8천 개 됐겠죠. 서울로 예를 들 때. 전국 평균 거래는 5만 개, 6만 개 수준인데요. 지금 한 3만, 4만 겨우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역전세가 가을에 심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틀린데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는 역전세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입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역전세가 없고 현재 상태에서도 역전세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왜 전세 대출 받아서 올라갔는데 전세 대출 금리를 부담 못하니까 나와야 되니까 역전세가 벌어지죠. 이 와중에 입주 물량까지 가세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역전세 난이 벌어질 겁니다. 정부에서 암만 힘을 써도 그 지역을 뭐 아시겠지만
뭐 인천, 수원, 충남, 부산, 진구 일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입주 물량. 그런 데들은 역전세 난에서 올 한 해 말까지 내년 초 2, 3월까지 많이 힘들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기회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려갈 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또 한 10% 15% 빠지겠죠. 심리도 다운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때 사셔도 되고 여력이 안 되시면 충분히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전세 난이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역전세 난이면 문제가 없으면 왜 추경호 장관께서 선외 임대인한테 DSR까지 감수하면서 풀어준다고 그걸 할까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는데 과연 이 정부의 대책이 막을 수 있는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유념할 사실은 200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MB 때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을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대세라는 게 잡혀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거스르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든 시간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다 이런 말이 계속 언급되는데 네. 과연 한국에도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가 올까요? 일본식 버블과 한국식 버블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 떠받치면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충격이 세게. 그런데 안 떠받치면 자연스럽게 긴 시간을 두고 충격을 나눠서 받으면 감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처럼 그냥 버티다가 퍽 터지면 감내하기 힘들거든요. 충격이 크죠.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딱 하나. 전세 대출 있는 것 빼고는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하나 더 있죠. 민족성. 우리나라 민족성이 좋고 또 일본은 자기들이 1위 국가일 때 아이템들이 고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느끼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반도체.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제 뛰어난 민족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AI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이 있어서 수출 동력을 완전하게 상실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걸 볼 때 똑같이 이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지금처럼 계속 떠받치면. 언젠가 터지겠죠. 그 감당이 안 되는데. 연착륙이 된다라 그러면 이제 긴 호흡으로 일본식으로 가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미국에선 닌자 대출이 있었고 일본은 묻지마 대출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30초 만에 대출해 드립니다. 이게 글로벌 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분이었구나 5분. 일본은 뭐 오시기만 하면 바로 대출해 줍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무조건 대출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복받은 나라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이 DTI 썼고 또 MB도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다 풀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한 거 90%까지만 풀었지 100% 안 풀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그걸 100% 120%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크죠. 근데 우린 충격이 그러면 덜 하겠죠? 왜? 빚을 더 많이 안 졌으니까. 충격이 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복력이 빠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결정적으로 지금 23년인데요. 2040년 전에는 무조건 그 텀이 온다. 그래서 2040년도에는 시장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겠구나. 그 2040년도면은 한 없을 수도 있네요. 40년도면은 우리 2030 세대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건 조금 외람된 희망인데요. 그때 되면 인구수가 너무 급감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뉴스에 아마 이런 보도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도 40만 감소. 그러면 그 심리가요, 부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5년 뒤면 시장이 많이 변한 것 좀 미리 예측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해외 부동산 지금 쳐다볼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끼리 다투는 건 이제 그만하고 해외로 갈 텐데 일본처럼 되지만 일본 짝은 안 난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근데 살아났을 때도 우리 안에서 다툴 일은 없다. 왜? 시장이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부동산에 대비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도 무역으로 우리나라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우리나라 안에서 갈고 닦은 툴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근데 조금만 해외 나가면 아마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부동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식 침체는 온다. 그 시기는 10년, 15년 안에 올 것 같은데 진폭은 다르다. 회복력은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바닥 시점을
언제라고 보시나요? 바닥의 시점은 지나봐야 아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상으로 그냥 이 수치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를 소득 수준하고 다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바닥이란 수준이 되려면 사실 저번에 하락했을 때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내려와서 이게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근데 그게 만약에 그때 한 15% 정도 빠지고 올해 한 15%가 좀 길게 텀을 두고 빠졌다라면 총 합해가지고 서울은 30에서 40% 사이, 지방은 어떤 곳들은 약한 데는 50% 이 정도 정리가 되면 바닥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들이 일부 지역은 50% 내렸죠. 뭐 인천 송도나 인덕원 이런 안양 일시적으로 다 50% 내렸었잖아요, 한때. 그게 지금 다 30% 줄었어요. 앞으로 내려가더라도 한 10에서 15%의 어떤 폭이 있다고 보고, 서울은 사실 지금 오리무중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버티기 힘듭니다. 왜 버티기 힘드냐면 일단 가을에 하나 뭐 나올 거예요. 가을에 서초구 원베일리하고 개포동 강남구에 6,700세대 DH파크 입주할 때 아마 뭐가 나타날 겁니다. 좀 색다른 신호들이. 말이 6,700세대지 그때 주식거까지 합하니까 그러면 원로 따지면 이런 개포자의 프리던스가 여러분 입주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도 한 1,000개 정도 남아있어요. 물건이 3,000세대인데 1,000개 정도 좀 줄었나요?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봤을 때 1,000개 정도가 전세 한 6, 700개?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잔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연체율이 붙고 있잖아요. 연체이자는 7%, 8% 이랬습니다. 어디까지 버틸까? 1년 버틸까? 그럼 거기서 이상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올라져가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쫓아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빠지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초에 내려온 상태였다면 다 소화됐을 것 같아요. 개포자에도. 갭이 생겨버리니까 그거 못 맺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월달에 원베일리가 또 몇천 세대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남 서초잖아요. 그 몇천 세대를 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 벌써 전세 매물이 저번 달부터 나왔거든요. 8월에 입주인데?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소화가 다 안 됐는데 8월 물량이 벌써 나왔다? 5월에? 맞거든요? 3개월 전이니까. 6월, 7월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여기 소화 안 된 거랑 여기 소화 안 된 거랑 겹치잖아요. 그러면 요때 역전세나 딴 데로 터지는 게 이슈화가 되면 다운되겠죠, 심리가. 만약에 시나리오상. 다행히 소화가 되면 살아나는 거고 소화가 안 됐는데 어떤 일이 뭐냐 8월이라고 했잖아요. 입주해요. 그럼 소화가 안 됐으니까 9월 가도 물건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1월에 DH파크가 6,700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합하면 9,000세대 돼요. 강남 4구 9,000개가 갑자기 물건이 튀어나오면 얘들은 또 1월에서 마이너스 3하면 몇 월이 10월이에요. 10월이면은 지금 8월 9월 됐는데 그 다음 달부터 또 물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겹쳐져 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면 제가 볼 때 11월, 12월 그때 역전선언의 피크가 터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연착륙이 이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충분히 소화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네.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서 국가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 비용 때문에 국가 재정이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지역균형 발전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 하고 있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신도시에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 있죠. 뭐 용인 죽전 쪽에 조금 있는데 해외는 일본과 뭐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신도시가 생기면 대학과 자족형을 다 보내요. 그래서 서울로 굳이 안 와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최저치잖아요.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정책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들이 너무 근데 그동안 많이 버셨잖아요. 버셨는데 그분들이 국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책 방안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고 특히 대한민국에 유동성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그럼 뭐 해외 부동산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이쪽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에서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70, 80 세대 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주택 소유와 자본력에 대한 무력이 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딴 나라에 비해서 그 일부 분들은 이제 좀 깨셔가지고 삶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좀 바꾸고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못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15년 차 말씀드렸잖아요. 15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여기 저도 없을 것 같은데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매몰됐던 분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요. 준다는 얘기는 뭐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들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서울은 예외죠. 왜? 집중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기득권을 전수받은 4050, 60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또 매집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것만 막아주면 되죠. 쉽게 뭐냐? 보유세를 높여줘서 정상적으로 분배되게 보유세가 많이 거쳐서 분배가 되면 젊은이들이나 취약계층들을 그분들이 없어지면 경제 기반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분들이 없어지면
경제 기반이 깨있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민 정책 쪽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거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후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은 나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개념에서 신도시 정책을 빨리 피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문화 예술 뭐 스포츠 할 거 없이 다 선진국인데 이 정치하는 점점 이분들만 세계 최고의 후진국인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 자식 뭐 일병 점점점입니다. 다 아실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한국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이들만 잘 가게 이어질 수 있는 베이스만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득권들이 아직 존재하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역사에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학 시절에 대구를 갔다 대구백화점에 서 있는데 풍기물난죄로 걸렸습니다. 반바지 입었다고.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걸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유교 문화에 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개방 문화에 젖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계시던 분들이 사라질 것이고 지금 20, 30, 40, 50 초까지 겪고 있는 분들은 의식이 이제 다르죠. 아 이게 부동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구나라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똑같이 답습하기보다는 예전과 다르게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나 삶이나 방향에 대해서 집단 지성이 아마 모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 뒤에는 분명히 세상이 바뀔 텐데 문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리딩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여론이 바꾸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자고 하면 기가 막힌 시너지가 나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젊은이들을 희망이 없는 정책은 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 기득권들이 15년 뒤면 조금 많이 변해질 것 같다라는 가냘픈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참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도 상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증식을 하든지 이런 아주 건전한 상태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15% 20%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6, 7% 8%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갖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세대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좀 문제점이 더 많은 분위기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속에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안 버신 분도 있는데 버신 분도 머리가 아파서 부동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을 봤고 안 버신 분도 봤습니다. 버신 분은 돈 관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왜 관심을 갖죠? 첫 번째 거주인데 두 번째 투자 증식 수단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산업자본주의에서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면 뭐가 잘못됐죠. 돈을 벌고 부동산을 증식하는 이유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복은 누굴 위해서죠? 솔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저는 이제 처자식이 있으면 처자식을 위해서, 패밀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자식을 안 들고 맨날 부동산 관리만 하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처자식이 잘못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런 걸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인데,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인데 그 행복이 1번이지 부동산이 1번으로 바뀌는 그 우매한 어떤 판단은 절대 조심하시길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건강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봐서 알거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행복의 목표를 정확히 하시면 올바른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세요.